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3월 대통령 선거 후보를 결정할 전국 순회 경선에 돌입했습니다. 첫 승부처인 대전 충남에서 6명의 후보가 맞붙었는데 개표 결과는 잠시 후 뉴스룸에서 전해드립니다. 60일째 4자릿수 코로나 확진자 수가 이어지는 가운데 여전히 시장과 실내 체육시설을 통한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요일인 어젯밤 서울 홍대 앞 번화가 골목에선 많은 인파가 모여들었고 마스크를 쓰지 않은 모습도 쉽게 목격됐습니다. 서울 고대 구로병원에서 냉장 보관기 한을 넘긴 화이자 백신을 140여 명에게 잘못 접종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국은 이들의 백신을 다시 맞아야 하는지 검토 중인데 대상자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올 여름 폭우에 부산에선 도로변 절개지가 무너지고 거대한 바위가 주택을 덮치는 등 산사태가 잇따랐습니다. 주민들은 지자체의 후속 조치가 부실해 시한폭탄을 이고사는 것 같다며 추가 붕괴 예방 대책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산사태 우려가 큰 지역을 뉴스룸이 현장 취재했습니다. 택시 혹출 시장의 80%를 쥐고 있는 카카오티가 오티와 타다 등 다른 로고를 쓰는 택시의 호출을 받을 수 없도록 차단한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1등 지위를 이용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다른 서비스가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게 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시청자 여러분,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결과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첫 승부처는 대전과 충남이었는데요. 지금 현재 발표가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전 충남 권역 본경선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하겠습니다. 권리당원 투표 결과입니다. 기호 1번 이재명, 득표수 13,685표, 득표율 55.21%. 2번 김두관 213표, 득표율 0.86%. 3번 정세균, 득표수 1,827표, 득표율 7.37%. 기호 4번 이낙연, 득표수 6,748표, 득표율 27.23%. 기호 5번 박용진, 득표수 621표, 득표율 2.51%. 기호 6번 추미애, 1,691표, 득표율 6.82%입니다. 다음 유선전화 신청 선거인 투표 결과입니다. 기호 1번 3표, 득표율은 37.50%. 2번 김두관 0표, 그리고 기호 3번 정세균 1표 12.50%, 기호 4번 이낙연 4표 50.00%, 기호 5번 박용진 0표, 기호 6번 추미애 0표입니다. 다음 대전 충남 권역 전체 선거인단 수는 52,820명입니다. 투표자 수는 그중에 25,564명입니다. 투표율은 48.40%입니다. 전국대의원 지금 이상민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이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이재명 후보가 1위로 또 이낙연 후보가 2위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이 소식은 잠시 뒤 현장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먼저 코로나19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루 확진자 또 1,800명대에 머물며 60일째 4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서울 청량리 수산시장 또 헬스장 등 곳곳에서 새로운 집단 감염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어젯밤 서울 도심 곳곳은 마치 다른 세상처럼 사람들로 북적였고 또 홍대 한 골목은 이렇게 마스크를 제대로 쓴 사람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먼저 이 소식부터 윤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 서울 홍익대 골목에 사람들 수백 명이 모여 있습니다. 차 한 대가 지나가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마스크를 안 쓴 사람들이 대부분 손에는 음료나 술병을 들고 있습니다.
술 마시고 춤도 추고 노천 바 같은 그런 느낌으로 경찰이 지나가도 소용이 없어요. 다음 날 낮에 다시 와본 거리입니다. 지금은 청소가 끝나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됐지만 바닥엔 여전히 사람들이 버리고 간 술병과 담배꽁초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바닥뿐 아니라 화단의 나무 사이사이에서도 술병이 발견됩니다. 이 거리를 청소하는 환경미화원은 매일 밤 벌어지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날마다 그래요. 축제 열린 것 같은데 페스티벌 소리 지르고 마스크도 안 써. 다음 날이면은 쓰레기 치우기 너무 힘들어. 변이가 나오지 않을까 걱정돼요. 주변 상인들은 식당과 카페, 매장 영업 시간이 끝남과 동시에 사람들이 몰린다고 말합니다. 장난 아니에요. 9시간 딱 되면 쏠려 나오는 것처럼 막 그렇게 완전히 몰려요. 이해가 안 되죠. 딴 세상 사람들이 그거 속으로는 막 그냥 걱정되고 막 뭐라도 터지고. 수도권의 4단계 거리두기가 이어지고 있지만 빈틈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9시까지 영업을 하고 가잖아요. 아침에 오면은 막 쓰레기장이에요, 매장 앞이. 답답하죠. 그러니까 자영업을 막는다고 확진자 수가 안 늘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전국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는 다음 주 8일 거리두기 철회를 촉구하는 차량 시위를 한다는 계획입니다. JTBC 윤재영입니다. 정부는 코로나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내고 있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유효기한이 지난 백신을 잘못 놓는 실수가 또 발생했습니다. 이번엔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냉장 보관 기간을 넘긴 화이자 백신을 140명 넘는 사람들에게 접종했습니다. 모두들 백신을 다시 맞아야 하는 건지 괜찮은 건지 불안해하는 처지가 됐는데요. 이 소식은 박민규 기자입니다. 서울 구로구의 고려대병원입니다. 이곳에서 지난주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면서 실수가 발생했습니다. 지난달 26일과 27일 모두 147명이 접종했습니다. 이 중 105명이 맞은 백신은 냉장 보관 기한이 20일까지였습니다. 일주일 가까이 지난 겁니다. 나머지도 기한이 임박하거나 역시 지난 상태였습니다. 화이자 백신은 냉동 상태에서 옮겨지고 의료기관이 최장 30일까지 냉장 보관합니다. 유효기간을 넘겼다는 사실을 병원은 일주일 뒤에야 파악했습니다. 관리 부실을 인정하고 환자들에게 설명했다며 진료가 필요하다면 병원이 부담할 거라고 했습니다. 병원 안내 뒤 일부 접종자가 응급실을 찾기도 했습니다. 심각한 이상 반응을 보이거나 입원한 사람은 없습니다. 당국은 이들이 백신을 다시 맞아야 하는 건지 전문가 심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만일 필요하다면 3주가 지난 뒤 재접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전까지 통보를 마치겠다고 했습니다. 앞서 대구와 부산, 울산에서도 유통기한이 지난 백신을 잘못 놓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달 말이면 국민 절반 가까이 2차 접종까지 끝낸다는 게 정부 목표인데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허리케인 아이다가 휩쓸고 지나간 미국은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사망자가 60명이 넘고 복구에도 몇 달이 걸릴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워싱턴에서 임종주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북동부 대도시 필라델피아의 고속도로가 마치 강처럼 변했습니다. 펌프로 물을 빼내고 있지만 상당수 구간은 통제되고 있습니다. What a crisis, a real crisis. I've never seen anything like this. 물에 갇힌 도심 아파트 단지엔 구조를 위해 주 방위군이 투입됐습니다. 초강력 토네이도가 휩쓴 외곽 마을은 상처투성입니다. 지붕은 뜯겨나가고 쓰러진 송전탑과 뿌리째 뽑힌 나무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I mean, the landscape of our community is completely different. 한순간에 이재민이 된 주민들은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합니다. Our house is gone. I said, what do you mean? He said the tornado. 물바다가 된 뉴욕을 비롯해 북동부 지역에서만 사망자가 50명 가까이 되고 여러 명이 실종됐습니다. 미국 전체론 60명 넘게 숨졌습니다. 불어난 물 때문에 450만 명이 홍수 위험에 놓여 있고 실종자 수색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아프간 철수 혼란으로 비판론에 휩싸인 바이든 대통령은 남부 루이지애나로 날아갔습니다. 허리케인 아이다가 처음 상륙한 이곳은 80만 가구가 정전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Folks, I know you're hurting. I know you're hurting. I want you to know we're going to be here for you. 이번 피해를 복구하려면 여러 달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네, 뉴스룸 문 열면서 전해드렸듯이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를 뽑는 전국 순회 경선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승부지는 민심의 바로미터로 불리는 지역, 바로 충청권이었는데요. 여론조사를 제외하고 실제 투표 결과가 처음으로 공개된 거죠. 남은 경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 조금 전 개표 결과가 마무리됐다고 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바로 연결하죠. 자, 이정 기자, 먼저 오늘 투표 결과부터 좀 자세히 정리해 주시죠. 네, 대전 충남에서의 첫 경선 개표 결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14,012표를 얻어서 54.81%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지사가 과반을 넘기면서 다른 후보들을 크게 앞선 겁니다. 이어서는 이낙연 전 대표 27.41%, 정세균 전 총리가 7.84%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대전 충남의 대의원과 권리당원 등 7만 6천여 명이 온라인과 ARS 그리고 현장 투표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예,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후보가 과반 득표를 할 수 있느냐가 사실 큰 관심사였잖아요. 이 지사가 일단 초반 승기를 잡은 걸로 볼 수 있겠네요. 네, 이 지사 측은 오늘 과반을 넘겨 이 초반에 승기를 잡겠다는 게 사실 목표였습니다. 이 충청에서 과반을 넘겨서 1위를 차지한다면 그동안의 대세론을 굳히고 또 결선 투표 없이 곧바로 본선에 직행할 가능성을 더 크게 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권 심장부인 이 호남에서 당원들의 전략적인 지지를 끌어내려면 이 첫 경선지인 충청권에서 최소한 50%에 근접하는 지지를 확보해야 한다고 목표를 세웠습니다. 특히 주목할 건 득표율인데요. 2위 후보와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면서 크게 앞섰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예, 오늘 결과가 앞으로 있을 다른 지역 경선에도 영향을 아무래도 미칠 수 있겠죠. 어떻습니까? 오늘 충청권의 이 득표율은 앞으로 이어질 경선에서도 이 기세를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이 대전 충남과 또 내일 있을 세종 충북에서의 선거인단은 전체 200만 명 중에 약 10% 정도인데요. 이 규모는 그렇게 크진 않지만 이 첫 개표라는 점에서 앞으로 경선 방향에 가늠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3위부터 6위 순위와 또 그 득표율 결과에 따라서 이 후보자 간 단일화 등 이 합종 영행의 가능성도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남은 경선 일정도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민주당은 이번 주말 충청권에 이어서 다음 주 대구, 경북 그리고 강원권을 거쳐 서울에서 경선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모두 3차례에 걸쳐서 결과를 발표하게 될 텐데요. 최종 후보는 다음 달 10일 확정하게 됩니다. 다만 만약 그때까지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엔 4, 5일 뒤에 결선 투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희정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산동네가 많은 부산은 태풍이 오거나 큰 비가 내리면 산사태 때문에 비상이 걸립니다. 얼마 전 폭우가 쏟아졌을 때도 곳곳이 무너져 내리면서 주민들이 대피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지자체들의 후속 조치가 부실해 주민들은 시한폭탄을 이고 사는 것 같다며 매일같이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구덕찬 기자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올해도 부산은 폭우에 떨어야 했습니다. 지난 6월 한 야산 절개면 흙먼지가 일더니 천둥이 치는 듯한 소리와 함께 거대한 바위와 흙더미가 폭포처럼 떨어져 내립니다. 토사가 덮친 도로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2달이 훨씬 지난 지금 복구는 어느 정도 됐을까? 취재진이 현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비바람이 조금이라도 부는 날이면 토사가 계속 쏟아져 내리는 상황인데요. 추가 붕괴 우려에 이렇게 일부 도로는 여전히 통제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2012년 이후 4차례나 산사태가 나 자연재해 우려 지역 중 가장 위험한 D등급으로 분류된 곳입니다. 하지만 도로 쪽에 방호벽만 세워졌을 뿐 낙석에 대비한 안전망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 옆 냉동공장 노동자들은 조마조마합니다. 언제 무너질지 시한폭탄이나 마찬가지지 뭐. 그러니까 빨리 뭐 조치를 해줘야 되지. 관할 지자체는 추석 이후에나 손을 대겠다고 말합니다. 그 흙이 다 떨어져야 장비가 들어갈 수 있거든요. 태풍이라든지 이게 어느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응급복구를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 1일 큰 비에 언덕에서 굴러떨어진 바위가 주택을 덮친 금정산 자락도 비슷합니다. 바위의 무게는 150kg,
그 충격에 이렇게 주택 담장은 깨지고 부서지면서 허물어지기 직전입니다. 당시 주민들이 급히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집안 곳곳에 금이 가고 벽체가 기울어져 여전히 위험합니다. 폭탄 덩어리 떨어지는 것처럼 쾅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런데도 별다른 후속 조치가 없어 잠 못 이루기 일쑤라고 분통을 터뜨립니다. 한 8, 9년 동안 수도 없이 쫓아다녔습니다. 몇 번을 쫓아다니면서 이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이 사단이 났거든요. 이런 가운데 부산시는 붕괴 우려가 큰 산지 사면과 옹벽 110곳을 조사해놓고 실제 관리엔 부실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이번엔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들을 살해한 강윤성 소식입니다. 두 번째 범행을 저지르기 18시간 전 경찰이 강윤성의 렌트카를 발견했었는데 그때 그 차 안에 첫 번째 범행에 사용했던 흉기와 절단기가 있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차 안을 살펴보고도 그 존재들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는데요. 또 다른 피해자를 막을 수 있는 기회를 경찰이 스스로 눈앞에서 놓쳤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지난달 28일 오전 검은색 승용차가 속도를 줄이더니 인도 위에서 잠시 멈춥니다. 다시 움직이더니 바로 옆 차도에 멈춰 섭니다. 차에서 나오는 한 남성, 강윤성입니다. 강 씨가 차에서 나오고 5분이 지나 경찰이 도착해 차 안을 들여다봅니다. 담배를 사고 돌아오던 강 씨는 경찰을 보고 걸음을 돌려 도망칩니다. 영상이 촬영되기 이틀 전인 지난달 26일, 강 씨는 이미 자신의 집 안에서 40대 여성을 살해했습니다. 첫 번째 살인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를 시작했습니다. 영상에서 경찰이 살피던 차 안엔 첫 범행에 사용한 흉기와 이후 전자발찌를 자른 절단기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경찰은 차량 문을 열어 내부까지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흉기와 절단기가 있는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강 씨가 살인을 저지른 증거를 바로 눈앞에서 놓친 겁니다. 그리고 18시간 뒤인 다음 날 새벽, 강 씨는 또 다른 여성을 살해했습니다. 1차 범행에 사용된 흉기와 절단기를 뒤늦게 발견한 건 강 씨에게 렌터카 명의를 빌려줬던 지인이었습니다. 경찰은 흉기를 발견하지 못한 것에 대해 오늘 입장을 내놨습니다. 철저한 내부 수색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아쉽지만 자살 의심자로 신고된 피의자 신병 확보에 주력하던 상황이었다고 해명한 겁니다. JTBC 김지성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여권 정치인의 고발을 야당에 사주했다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에 불거진 지 사흘째입니다. 대검은 주말인 오늘도 진상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사실을 보도한 언론은 제보자는 국민의힘 쪽 사람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지혜 기자입니다. 대검 감찰 3과는 어제 오후 수사정보정책관 시절 손준성 검사가 사용했던 컴퓨터 여러 대를 확보해 조사에 돌입했습니다. 손 검사가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한 걸로 알려진 고발장과 판결문 파일이 저장돼 있는지도 확인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고발 사주 의혹을 폭로한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 이진동 발행인은 제보자가 현 국민의힘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치권하고는 관련 없는 사람입니다. 다만 관련은 있죠. 왜냐하면 미래통합당 측에 전달을 했다고 했잖아요. 네. 법률 지원단까지 갔다는 얘기를 김웅 의원이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래통합당 측, 지금 국민의힘 측 사람인 건 맞아요. 뉴스버스는 윤 전 총장이 재직 시절 가족 사건 관련한 정보 수집을 수사정보정책관실에 지시했다고 추가로 보도했습니다. 윤 전 총장 측은 추미애 사단의 정치공작 재판이라며 허무맹랑한 기사라고 일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 전 총장의 지난해 징계 결정문을 일부 공개하며 윤 전 총장 부부와 한동훈 검사장이 모의 기획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총장 지휘를 받은 한 검사장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노린 공작을 벌이다 탄로나자 송 검사를 통해 2차로 고발 공작을 벌인 것이란 취지의 글을 올린 겁니다. 이에 한 검사장은 채널A 사건의 판결로 드러난 권한 유착 공작의 처참한 실패를 아직도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법무부 장관 재직 시 알게 된 공무상 비밀, 즉 징계 결정문을 정치적 목적을 위해 불법 누설했다고 받아쳤습니다. JTBC 이지혜입니다. 음주운전은 절대 해선 안 될 범죄 행위죠. 하지만 여기에도 예외는 있습니다. 법원이 긴급 피난 상황이었다고 인정하면 처벌을 피해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상황들일까요? 세상에 이런 법이 강현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폭탄에 실린 버스. 총에 맞은 운전자를 대신해 여주인공이 운전대를 잡습니다. 무면허인지라 운전은 엉망. 하지만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바로 긴급 피난 상황이기 때문이죠. 긴급 피난, 긴급하게 도망간다 이런 뜻처럼 들리는데요. 정당방위와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법을 어겼지만 어긴 것 같은 외관을 갖추고 있지만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이 강도가 달려들었어요. 근데 제 손에 제 친구의 우산이 있습니다. 내가 우산으로 강간범의 얼굴을 때려서 방어한 건 정당방위이죠. 그런데 내 친구의 우산을 손괴한 건 긴급피난이 되는 겁니다. 누가 갑자기 때렸을 때 적절히 맞서 싸우면 정당방위, 피하려고 남의 집에 들어가면 긴급피난,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먼저 현재 벌어지는 상황인데 정당방위보단 범위가 조금 넓어 예방적 행동도 인정됩니다. 다음 사례가 그렇습니다. 급차선 변경을 한 택시를 피하려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꼭 사람이 일으킨 것만 위급 상황은 아닙니다. 1965년 7월 엄청난 폭우에 이은 해일로 김포 일대 논이 물에 잠겼습니다. 다급히 인근 수문을 부숴 간신히 물은 빼냈는데 문을 부순 게 문제가 됐죠. 이런 천재지변도 역시 긴급피난의 대상이 됩니다. 정당방위에 나왔던 상당성, 여기서도 또 등장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한 가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피난 행위 이후에 다른 방법은 없을 것을 제일 중요한 요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갑자기 먹통이 된 주차장 차단기, 뒤에선 계속 차가 밀려오고 급한 나머지 손으로 차단기를 올려 망가뜨렸다면 이건 긴급피난이 아닙니다. 관리자에게 연락하는 등 다른 대안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피난으로 인한 이익이 더 커야 합니다. 쉽게 말해 모두가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이유여야 하죠. 술을 마신 손님과 다툰 뒤 편도 1차선 도로에 차를 버리고 가버린 대리기사. 도로는 꽉 막혔고 손님은 어쩔 수 없이 차를 옮기려 음주운전을 하고 맙니다. 법원은 긴급피난 인정했습니다. 만약 동승자 중에서 술을 먹지 않은 사람이 있었거나 카레이서처럼 위험한 방법으로 10m를 운전해 갔다. 그래도 성립하지 않겠죠. 복습 시간입니다. 다음 중 긴급피난에 해당하는 상황을 고르세요. 영화 스피드의 가상 상황인데 저 정도 위험이라면 긴급피난 인정되겠죠. 범죄 피해를 당하기 직전인 만큼 긴급피난으로 봐야 합니다. 상황 따라 다릅니다. 당시 도로 상황, 시간대, 운행 거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JTBC 강혜석입니다. 오늘 새벽 경상북도 영덕의 한 시장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물건을 많이 들여놓은 터라 시장 상인들 피해가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주말 사건 사고 소식 서준석 기자입니다. 칠흑 같은 새벽 점포에 붙은 불길이 위를 비추자 하늘을 뒤덮은 매캐한 검은 연기가 눈에 띕니다. 연기가 서로 뒤섞여 만든 검은 기둥도 나타납니다. 오늘 오전 3시 30분쯤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에 있는 한 전통시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현장에선 2명이 구조됐고 연기를 마신 1명은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점포 총 225곳 가운데 78곳이 불에 탔습니다. 특히 다가올 추석을 앞두고 물건들을 들여놓은 곳이 많아 재산 피해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 등을 파악 중입니다. 충남 보령에서는 오늘 오전 6시 50분쯤 낚시객을 태운 배가 수심이 얕은 곳을 지나다 바닥에 걸렸습니다. 이 사고로 어선이 오른쪽으로 약 15도 기운 채 멈췄습니다. 해경은 민간 보트 등의 도움을 받아 선장과 낚시객 17명을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JTBC 서준석입니다. 탈레반이 장악한 아프가니스탄에서 여성들의 목숨을 건 시위가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성에게도 공부하고 일할 권리, 또 새로운 정부에 참여할 권리를 달라고 외쳤는데 총을 든 탈레반의 위협에도 이들의 외침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여성들이 큰 소리로 구호를 외치며 거리를 행진합니다. 손팻말엔 우리는 억압을 깨부순다, 자유는 우리의 모토다라고 쓰였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 대통령궁 인근에서 20여 명의 여성들이 시위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공부하고 일할 권리, 새 정부에 참여할 권리를 요구했습니다.
전날 서부 도시 헤라트의 시위에 이어 이틀째 거리로 나선 겁니다. ما زنان افغانستان مدت 20 سال زحمت کشیدیم تحصیل کردیم تخصص پیدا کردیم در رشته خاصی امروز ما از کابینه دولت اگر زن در یک کشور در یک جامعه در یک اجتماع در یک وزارت در یک کابینه حضور نداشته باشه او جامعه او کشور او کابینه موفق نیست. 총을 든 탈레반 대원이 시위대를 위협하며 달려오기도 했습니다. 시위에 참여했던 여성은 그가 우리를 총으로 쏘려 했다. 우리 모두 죽을 거라 생각했다고 당시 상황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시위대의 구호는 위협 속에서도 계속됐습니다. 같은 날 카불의 밤하늘엔 탈레반의 축포가 터졌습니다. 탈레반이 아프간 민족 저항전선의 마지막 거점인 판지시르를 점령했다는 소식이 퍼지면서입니다. 하지만 저항군에 합류한 암룰라 살레 제1부통령은 저항은 계속되고 있다며 이를 부인했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택시 호출 시장의 80%를 쥐고 있는 카카오티가 우티나 타다 같은 다른 브랜드 로고를 붙인 택시는 카카오 호출을 받을 수 없도록 한 걸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다른 브랜드 로고를 붙인 택시들은 신고를 받아서 호출을 끊어버렸는데요. 1등 기업이 소비자의 선택권을 빼앗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플랫폼 경제의 이면을 보여주는 매트릭스 구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요즘 택시, 갓 등 카카오티, 우티 등 브랜드가 다양하죠. 그런데 카카오티 브랜드가 아닌 이 우티 차량의 번호판이 한번 사진으로 찍히면 더 이상 이 차량은 카카오티 호출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한 카카오 채팅방에 택시 사진이 계속 올라옵니다. 자세히 보니 다른 브랜드 로고를 단 택시들입니다. 차량 번호판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카카오티는 이런 사진을 신고받는 센터를 운영합니다. 신고된 차는 카카오콜을 못 받습니다. 아무래도 경쟁이 10배보단 5배가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택시기사 박성민 씨, 지난 7월 말 카카오 기사 앱을 켜자 콜 대기를 할 수 없습니다. 이용 자격이 없다는 안내가 떴습니다. 다시 카카오콜을 받는 방법은 하나뿐. 이 랩핑하고 가등을 제거하면 카카오콜을 받게 해준다 그런 말이죠. 한 달에 많게는 100건도 받던 카카오콜이 끊기자 생계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거의 한 반으로 줄은 것 같아요. 생활이 안 돼요. 어렵죠. 일반 그냥 길손님이나. 2위 사업자인 UT의 이용자 수는 카카오티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서울 개인 택시 중에서만 같은 이유로 카카오 호출에서 배제된 차가 280대가 넘는 걸로 추산됩니다. 카카오 앱이니 당연한 거 아님? 카카오 택시는 택시와 승객을 연결해주는 중개 플랫폼으로 성장했죠. 2년 전 카카오 블루 서비스와 함께 택시 가맹 서비스도 시작했지만 어느 택시든 연결해주는 일반 호출 서비스도 지속해왔습니다. 그런데 일반 호출을 중개할 때도 다른 브랜드 택시를 배제하는 겁니다. 다른 택시 호출 앱은 타사 택시도 연결해줍니다. 카카오 가맹들은 또 콜을 받아요, 다른 콜을. 카카오 모빌리티 측은 다른 브랜드 택시가 카카오 호출을 취소하는 경우가 많다며 서비스 품질 관리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카롱, 반반 택시 등 일부 업체와는 자사 호출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협력을 맺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른 회사가 경쟁력이 없는 게 카카오 잘못? 시장 지배자 카카오의 이런 조치, 후발주자가 경쟁할 기회조차 막는 효과를 낳는 게 문제입니다. 택시 호출 서비스의 핵심은 빠른 배차. 택시기사를 많이 유치해야 하죠. 이를 위해 후발주자들은 가입비와 가맹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을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카카오콜을 포기해야 한단 말에 기존 기사들마저 떠납니다. 앱이 중지되니까는 막 로고 같은 걸 띄더라고요. 카카오 못 받는다고. 여기 많아요, 로고 띈 사람들. 승객 입장에선 상관없는데? 선택권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지난달 호출료를 최대 5,000원까지 올렸던 카카오티. 거센 반대 여론에 물러섰지만 언제라도 다시 올릴 수 있습니다. 쓸만한 택시 호출 플랫폼이 카카오 외엔 없다면 요금이 비싸도 카카오티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JTBC 구혜진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서울의 청약 경쟁률이 크게 올랐습니다. 올해는 27가구를 모집하는데 10,000명 가까이 몰리는 경우까지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청약이 과열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정현주 씨는 얼마 전 서울 지역에서 청약을 알아보다 깜짝 놀랐습니다. 몇 년 사이 경쟁률이 크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청약은 솔직히 꿈도 못 꾸는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집을 어떻게 사서 어떻게 생활해야 되나 막 이런 고민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올해 6월 기준으로 청약 경쟁률은 광진구에서 367대 1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27가구를 모집하는데 10,000명 가까이 몰린 겁니다. 관악구와 강동구도 세 자릿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청약 경쟁률은 4년 전만 해도 한 자릿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경쟁률이 가장 낮은 강북구에선 평균 2.7대 1, 용산, 동대문도 한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한 자릿수 경쟁률은 사라졌습니다. 수도권 매수 심리는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지난주보다 0.9포인트 올랐습니다. 매매 수급 지수는 높아질수록 집을 사려는 심리가 강하다는 의미입니다. 정부가 금리를 올리고 대출을 막아 주택 수요를 누르려 했지만 매수 심리는 오히려 커지고 있는 겁니다. 공급이 잘 되고 거래가 잘 되고 이렇게 했으면은 청약 시장에 그렇게까지는 가지는 않아요. 근데 정부에서 이제 대출 규제로 인해서 기존 시장, 구축 시장에 대한 접근을 막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남는 것이 대안이 이제 청약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JTBC 정아람입니다. 이제 곧 코로나 수동 맞이하는 두 번째 추석이죠. 거리 두기 때문에 이번에도 가족 얼굴 보기가 쉽지 않은데 이런 미안한 마음 때문인지 명절 선물에 지갑을 더 여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이아몬드 세트 같은 비현실적인 선물 세트까지 등장했다고 하는데요. 발품 뉴스 윤정식 기자입니다. 추석 연휴가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형마트에는요, 이렇게 추석 선물 예약 코너가 등장했습니다. 평소에 보지 못했던 가족, 친지, 그리고 고마웠던 사람들에게 뭐라도 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장사진입니다. 지금은 사전 예약 기간입니다. 이 대형마트한테 한번 물어봤더니 사전 예약 기간에만 작년 대비 매출이 10% 올랐다라고 하더라고요. 도대체 안에서 뭐를 파는지 제가 한번 들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매장 곳곳은 선물 세트 전시가 한창입니다. 농산물 진열대입니다. 전면에 곶감부터 사과, 배 같은 과일이 보이고 김과 견과류, 버섯까지 각종 선물 세트들이 총출동했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추석 선물 세트 중에 하나죠. 바로 한우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정말 천차만별로 가격대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여쭤볼까요? 가장 인기 있는 선물 세트가 어떤 건가요? 이번 명절에는 아무래도 20만 원 전후의 세트들이 많이 찾으시는고요. 예,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찾아가지질 못하시니까 배송을 보내시는 고객님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뭐 72만 원짜리도 이 품절이에요? 예, 지금 이제 배송을 보내시면서 고가 세트들도 자세히 살펴보니 정말로 전보다 고가 선물 세트들이 많이 보입니다. 코로나 전보다는 그래도 조금 뭐라도 하나 더 돈은 돈대로 계좌 이체하고 돈 많이 버셔야겠어요. 많이 벌어야죠. 하지만 이런 분위기가 마냥 반갑지만은 않습니다. 부모님뿐만 아니라 또 할 때가 많잖아요. 명절이 좀 부담스러워요, 사실은.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힘드니까. 코로나 유행을 잘 이겨보자는 메시지를 담은 선물도 눈에 띕니다. 뭘 준비하셨죠? 예, 항공 마일리지 세트를 준비하였습니다. 요즘 같은 땐 비행기 타기도 힘들 텐데. 네, 코로나로 인해서 여행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5년 이에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항공 마일리지를 지금 구비하실 수 있게 준비하였습니다. 전 세계 팬데믹 상황이 빨리 끝나 해외를 자유롭게 오가길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담은 겁니다. 좀 색다른 추석 선물 세트, 이게 다가 아닙니다. 요즘은 코로나 유행이 길어지면서 운동도 집에서 하는 경우가 좀 많은데요. 자, 운동기구 사러 제가 여기 왔습니다. 바로 편의점입니다. 자, 한번 주문하러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 운동기구 좀 사러 왔어요. 이 상품 중에서 골라주시겠어요? 저 이걸로 할게요. 네, 그러시면 결제 도와드리겠습니다. 일단 배송지는 사무실, 20여 분 동안 조립도 하고 직접 운동도 해봤습니다. 선물 가격은 10만 원부터 30만 원대까지 저렴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홈트레이닝 인기 여파에 이색 선물로 인기몰이 중입니다. 고가지만 이색 선물을 사는 행동, 바로 보복소비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코로나 같은 외부 요인에 억눌렸던 소비가 한꺼번에 분출되는 걸 말합니다. 초고가 선물도 보입니다. 일부 편의점은 추석을 맞아 9억 원짜리 요트,
3천만 원대 다이아몬드를 선물로 내놨습니다. 제작진이 한 유명 호텔에 양주 선물 세트를 문의해봤습니다. 저희가 판매 금액 2억 4천만 원이에요. 종류부터 가격까지 다 바뀐 선물 세트, 보복 소비에 편승한 고가의 제품까지 코로나가 명절을 비대면으로 만들었고 서로 주고받는 선물까지 바꿔놓고 있습니다. JTBC 윤정식입니다. 피아니스트 조성진이 쇼팽으로 돌아왔습니다. 6년 전 쇼팽 콩쿠르에서 우승한 뒤 쇼팽의 그늘 속에 갇히는 걸 피해온 터라 조성진이 연주하는 쇼팽은 정말 오랜만인데요. 이수진 기자가 담았습니다. 여리고 부드럽다가도 금세 힘있고 단호한 연주로 바뀝니다. 분위기가 변덕스러워 해악곡으로 불리는 쇼팽의 스케르초. 쇼팽의 피아노 협주곡 1번보다 더 섬세하고 곡의 전개도 자유롭다고 평가받습니다. 2015년 조성진이 쇼팽 콩쿠르 준결선에서 마지막으로 연주한 곡이기도 합니다. 6년 전 지금의 자신을 잊게 한 쇼팽이지만 조성진은 한동안 쇼팽을 멀리 해왔습니다. 또 위험한 점은 쇼팽 스페셜리스트로 각인이 될 수가 있거든요. 드뷔시, 모차르트, 슈베르트, 리스트 등을 앨범을 녹음을 하고 이때쯤이면 이제 쇼팽을 다시 해도 되겠다. 피아노 협주곡 1번을 담은 첫 번째 쇼팽 앨범을 낸 지 5년. 같은 악단, 같은 지휘자가 모여 두 번째 쇼팽 앨범도 완성했습니다. 조성진의 쇼팽이란 점은 변함없지만 5년의 시간 동안 조금은 다른 쇼팽을 연주하게 됐다 말합니다. 맨날 거울을 보면 제 얼굴은 똑같이 보이는데 남들이 보기에는 늙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콩쿨 이후에 훨씬 더 자유롭게 제 음악을 할 수 있었고 아름답고 동시에 너무 어려워서 조성진이 사랑하는 동시에 미워한다 말했던 쇼팽. 쇼팽이 생전 남긴 피아노 협주곡 2개를 앨범으로 내며 피아노 협주곡을 완성한 조성진은 또 다른 시작을 이야기합니다. 다음 앨범은 이제까지 안 해본 또 작곡가를 해볼 것 같은데 바로크 쪽으로 아마 해볼 생각이에요. JTBC 이수진입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